두 번째, 아낙시만드로스는요. 기원전 610년 출생이고요. 탈레스의 제자라는 얘기도 있고 친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탈레스와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역시 밀레투스 출신이고요. 자연을 탐구해서 최초로 책을 남긴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제목은 자연에 관하여. 전통적인 서사시 운율, 그러니까 운율이 있어요. 네, 운율이 있는 데다가 어떤 내용을 담은 서사시 운율로 쓰여진 책인데요. 역시 전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얘기도 조각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중요한 인물인 이유는요. 우주 생성 이론, 우주순환론 같이 중요한 주제를 처음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지? 우주는 순환해서 제자리로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한 인물이에요. 그리스 우주론의 뼈대를 만들었는데요. 천체의 궤도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낙시만드로스는 굉장히 원시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안 했던 생각을 처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이 깊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아테네 학당에서 이 부분 있죠. 여기 앞에 있는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넘겨다보는 사람. 이 사람이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보면서 뭐를 적고 있죠. 좀 나이 든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아낙시만드로스의 조각글은 만물의 아르케는 아페이론이다. 이런 겁니다. 아페이론이 대체 뭡니까? 예, 아페이론이 번역이 너무 안 돼서요. 제가 그냥 아페이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페라스는 한도 혹은 경계입니다. 이 물체의 페라스는 이 테두리입니다. 제 손의 페라스는 이 손의 모양입니다. 한도 혹은 경계라는 것이죠. 오는 무엇인 것, 그리고 아는 부정 혹은 결핍, 아니다. 그래서 한정되지 않은 것 혹은 경계가 없는 것. 그래서 무한정자라고도 부르고요. 무규정자라고도 부르고요. 너무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아페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 번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페이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양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한계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경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한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아페이론은 이런 한계가 아예 없고요. 경계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상으로 시작도 끝도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고 또 공간상으로는 온 우주에 걸쳐서 무한히 펼쳐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 아리송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기가 점점 어렵죠? 두 번째, 양적으로 한계가 없고요. 시간 공간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징이 없어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동도 안 하고 냄새도 없고 아무튼 질적인 특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카오스인가 싶기도 한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이런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것을 아르케로 아낙시만드로스는 보았어요. 자기 스승은 물이다 그랬는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아르케가 물이 아니고 아페이론이다 이럽니다. 왜요? 왜 아페이론이죠? 우주가 있다면 그것의 근원이나 시원, 즉 아르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로 규정하여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페이론이에요. 무규정자, 한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무에서 유가 생겨난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아페이론은 처음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딱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나무면 나무를 닮은 것만 나오겠죠. 물이면 물을 닮은 것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오니까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페이론이다. 아페이론은 무규정자인 동시에 많은 가능성을 그 안에 거의 모든 것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카오스에서 신들이 유래하듯이 아페이론으로부터 우주 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페이론은 그래서 생성의 힘을 가진 최초의 근원적인 어떤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의 생성, 아페이론에서 대립자가 분리되어 나오고 다음 단계에서 그 대립자들이 결합 분리를 이루면서 우주가 생겨난다. 이게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입니다. 그럼 아페이론에서 최초로 생겨나는 네 가지 대립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 불, 흙, 공기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지, 수, 화, 풍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지는 땅이죠. 수는 물이죠.
화는 불이고요. 풍은 공기의 이동이니까 풍과 공기를 비슷하게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네 가지 대립자가 만물을 이루는 어떤 기초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동양과 서양이 약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대립자가 각기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물은 불과 뭔가 대립되고요. 흙과 공기는 무게에 있어서 굉장히 대립됩니다.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불과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촛불 같은 거 보면 막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네. 물, 흙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 한번 볼까요? 예, 초기의 상태는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 대기층이 있고요. 여기 화염층이 있습니다. 화염이라는 거는 불의 성질, 즉 뜨거운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 우주와 불의 고리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서로, 그러니까 불은 불끼리, 공기는 공기끼리 서로 층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것은 불의 층이고요. 여기 하얀 것은 대기, 즉 공기의 층입니다. 대기, 불, 또 대기, 불, 대기, 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층을 이루어서 이것이 하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의 어떤 모델이었어요. 불을 에워싸고 있는 증기, 요 증기가 이 하얀 부분인데요. 요 하얀 부분에, 느슨한 부분에 그 구멍이 나면 그 구멍으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별, 달, 태양, 이런 천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생각한 지구와 천체의 이런 최초 생각한 그리스 철학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아낙시만드로스는 또 별, 달, 태양의 궤도가 지구로부터 지구 지름의 9배, 18배, 27배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지구에서 별까지가 되게 가깝대요. 9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것의 2배만큼 떨어진 게 달, 그것의 3배만큼 떨어진 게 태양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별이 제일 멀죠. 그 다음에 태양, 제일 가까운 것이 달이죠. 근데 그 순서가 지금 아낙시만드로스에게는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천문학적인 지식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주라는 것이 수학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의 시작입니다. 즉 9대 18대 27, 1, 2, 3이죠. 9의 배수로 가죠. 요 9는 뭐냐? 지구의 지름을 1이라고 봤을 때 그 9배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계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서 이루어져 있다. 신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우주 세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낼 수 있다. 우리의 수학적 이성으로. 지금도 천체 물리학이나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수학으로 모든 것을 풀이하고 설명을 하시죠. 어떻게 세계가 수학으로 설명되느냐? 그것이 뉴턴이 도달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때 이미 아낙시만드로스는 세계의 원리가 수학적 원리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세계 지도를 최초로 그렸다고 해요. 이게 유럽이고요. 여기가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리비아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방이죠. 여기가 지중해이고요. 여기를 크게 감싸도는 이 강이 이게 오케아노스 강입니다. 이걸 옆에서 보자면 이렇게 원기둥, 납작한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다고 아낙시만드로스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 높이가 1이라면 지름이 한 3대 1 정도 되는, 여기도 역시 수학적 간단한 정수비로 되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의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이게 아낙시만드로스가 했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럼 지구는 왜 흔들리지 않고 뚝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불의 고리의 중심에 지구가 있는데요. 이 모든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움직이게 되면 수학적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부분과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어야만 해요. 그러려다 보니까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해주는 얘기인데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원주상의 모든 점과 균등한 관계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즉 천체의 모든 부분과 균등한 거리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천체에 관하여 라는 책에 아낙시만드로스에 대한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사고방식이 비롯된 원인과 사고방식의 패턴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수학을 우주론에 도입하면서 비례, 조화, 균형 이런 개념들을 끌어들여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한 말 다 틀렸어. 이렇게 보시면 그 옛날에 중요한 소크라테스 이전 단편들의 그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시는 게 되고요.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틀렸냐 맞았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 지식과 얼마나 비슷하냐, 이게 중심이 아니고요. 수학을 우주론에 도입했다는 것, 그리고 신의 개입이 아니라 비례, 조화, 균형, 이거는 다 이성의 개념들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려 시도했다. 이것이 아낙시만드로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낙시만드로스에서 중요한 점은 아페이론, 무언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것과 우주론을 설명할 때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였다는 것, 그리고 신화 없이 그 설명을 해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가 순환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주가 생성한 뒤에 변화를 많이 겪다가 다시 아페이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우주는 빅뱅 이후로 계속 팽창한다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다시 압축이 돼서 하나의 점으로, 그거를 빅크런치라고 한다고 하죠. 다시 압축이 돼서 하나의 점으로 돌아갔다가 그것이 다시 폭발을 해서 빅뱅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다른 우주가 생겨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맞는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빅크런치라는 이론이 있어요. 빅뱅에서 생겨나서 빅크런치로 다시 우주가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소멸했던 우주가 다시 빅뱅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순환론이죠. 그 비슷한 이야기를 아낙시만드로스도 해요. 아페이론에서 물, 불, 흙, 공기가 생겨나서 그것이 결합되고 분리되면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가 그것이 다시 다 소멸해서 다시 아페이론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생겨나고 이런 것을 반복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원소로부터 있는 것들의 생성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거죠. 이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요. 심플리키오스라는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요. 모든 그 원소들이 뭐가 하나 커지면 다른 것을 억압하게 되죠. 예를 들어 물의 기운이 커지면 불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럼 불과 물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불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뭐냐면 불의 목만큼 물이 커지면서 불의 몫을 뺏어갔다는 거죠. 그게 물이 불의를 저질렀다. 즉 물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니까 이번에는 자기 몫을 내어주면서 불이 다시 성하게 된다. 불이 더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원소들이 서로 뒤섞이고 하나가 커졌다 하나가 작아지고 또 하나가 커졌다 작아지고 하는 그런 순환을 이룬다. 이게 아낙시만드로스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불의는 벌을 받고 배상을 치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율이 높았던 물질은 줄어들고 비율이 낮았던 물질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음양사상에서도 음이 극도로 커지면 다시 양이 커지고, 그게 뭐냐, 음이 극도로 커졌을 때가 동지입니다. 태양의 기운이 극도로 작아지는 것이죠. 그날부터, 동지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면 양이 극대화가 되죠.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지부터 태양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죠.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커지면 반대쪽이 작아지는데 그게 극대화가 되면 다시 그것이 반대가 되게 되는 이런 원리가 비슷하게 여기 나옵니다. 그걸 아낙시만드로스에서는 불의라고 설명을 했어요. 불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과 인간의 문제이죠.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개념이 여기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인간에 대한 기원의 얘기도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처음에 인간이 바다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명의 기원이 원시 생물이 처음에 바다에서 생겨났다가 차츰 진화해서 일부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허파를 갖춘 그런 생물이 되고 뭐 이런 얘기 진화론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다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사람이 뭐 아가미도 없고 물속에서 살 수가 없죠. 상어처럼 커다란 물고기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대요. 처음에.
그랬다가 자활할 수 있게 되니까 땅으로 나와서 살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플루타르코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화론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화론은 일단 종이라는 개념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요. 아낙시만드로스 시대는 아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의 변이 같은 걸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진화론으로 보긴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학자는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인데요. 당시 밀레토스 학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연구 성과를 교환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아까 아낙시만드로스처럼 사람이 혹시 바다에서 생길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건 아닐 거야. 뭐 나무에서 살다 내려왔을 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같이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으로 치면 초보적인 학회 비슷한 이런 지적 분위기와 풍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증거들이 몇 가지 전해집니다. 그런 풍토에서 아낙시메네스는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아낙시메네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변화는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개념입니다.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것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 변화합니다. 여러분도 10년 전에 여러분과 다르죠? 또 10년 후에 여러분 다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도 변화하고 있죠. 강도 변화하고 지구 온난화로 기온도 변화하죠. 생물체들이 변화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생물체는 살아났다 사라지고, 무생물도 예를 들면 강이 땅을 침식한다든가 바위가 풍화된다든가 다 변화합니다. 도대체 변화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았던 학자입니다. 아낙시메네스도 바탕에 놓여있는 본연의 것, 휘포케이멘의 피시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일종의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거는 하나이면서 바탕에 놓여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게 무한하다. 아까 말했던 아페이론과 비슷하죠. 탈레스가 말했던 물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르케를 공기라고 보았던 것이죠. 한정된 공기라고 하는 것을 아페이론으로 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변화라는 건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아낙시메네스의 변화 개념은 변화 주체의 지속성과 상태의 달라짐이 있습니다. 나뭇잎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은 여름엔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빨갛거나 노랗게 변합니다. 성질이 달라지죠.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게 나뭇잎이 아닌가요? 아니죠. 계속 나뭇잎이죠. 은행나무는 여름에는 녹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노란색이 됩니다. 그럼 그게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같은 은행나무인데 색깔만 변화한 것입니다. 자, 변화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행나무가 동일한 채로 있어야 됩니다. 은행나무가 단풍나무가 되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마술이겠죠?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로서의 일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엔 초록색, 가을엔 노란색, 색깔만 변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주체라고 하는 게 있고 상태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변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르케가 공기여야 한다. 이게 바로 아낙시메네스의 생각입니다. 공기의 변화 과정을 한번 볼까요? 공기가 희박하면 불이 되고 응축하면 무거운 것이 됩니다. 바람, 구름, 물, 흙, 돌. 이런 것들이 우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내쉰다, 이런 그 예가 나오는데요. 하면 입김이 따뜻한 느낌이 나오고 하고 입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불면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희박해지는 거는 온도가 뜨거워져요. 공기가 희박해지면 불이 된다. 그리고 공기가 차갑게 응축이 되면 그게 바람, 구름, 물, 흙, 돌 이런 것이 되면서 이게 만물을 이룬다. 즉 만물의 본성은 원래는 다 공기다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공기다. 그것이 양쪽으로 뭉쳐 있느냐 아니면 넓게 퍼져 있느냐의 차이만 있다. 즉 밑에 나와 있는 설명 보시면요. 희박과 응축은 공기의 밀도만 변하는 것일 뿐 공기가 다른 걸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낙시메네스가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밀레토스 학파는 아르케를 다 하나씩 설명합니다. 아까 탈레스는 물,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셋 다 하나로 본 것이죠. 아르케를.
이런 것을 우리가 일원론,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론론의 난점은 무엇이냐? 다양성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하나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가 나오지? 그런데 이 질적 차이를 양적 차이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낙시메네스의 새로운 면모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 뜨거운 바람이, 입을 작게 벌리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희박과 응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즉 질적 차이를 양적 차이로, 밀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낙시메네스의 생각입니다. 변화를, 이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기로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보았던 것이죠.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낙시메네스는 변화에서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예를 들면 은행나무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무엇이냐? 은행나무의 나뭇잎 색깔만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의 밀도만 변화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에는 변하는 속성과 변하지 않는 주체, 이것이 같이 공존해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다는 점에서 아낙시메네스의 독특하고도 사유에 발전된 면모가 있는 것이겠죠. 땅이 꺼지지 않는 이유, 아까도 설명했지만 땅이 왜 안 꺼지는지를 다들 굉장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탈레스는 뭐라 그랬죠? 물이 받쳐주니까. 아낙시만드로스는 뭐라 그랬죠? 지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천체도로부터 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떠받쳐주니까. 원반처럼 납작하다고 봤어요. 아낙시메네스는. 지구가. 여러분 이 원반 던지기 휙 해보면 이렇게 원반이 이렇게 좀 하늘에 떠서 가죠. 원반처럼 납작하니까 그 공기의 부양력으로 공기가 밑에 떠받치고 있어서 그래서 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았다고 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공기가 곧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탈레스에서도 만물이 다 신으로 혹은 영혼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 것은 만물이 변화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공기인 우리의 혼이 우리를 결속해 주는 것처럼 바람과 공기는 세계 전체를 감싸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라에티오스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혼이 있어서 그 혼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살아있게 해준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죽으면 혼이 빠져나가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바람과 공기가 세계 전체가 움직이고 살아 숨 쉴 수 있게 사람에게 있어 영혼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공기를 영혼으로 보는 이유는 공기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저절로 불죠. 공기가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공기가 희박과 응축을 하는 것도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발적 운동이에요. 자발적 운동이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의 본성입니다. 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없는 이런 책은 제가 들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제가 들어야만 움직이죠.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것에는 영혼이 들어있다. 그런데 만물이 희박과 응축을 하는 것은 자발적 운동이다. 그래서 영혼이 들어있는 만물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탈레스와 같은 이야기예요. 탈레스나 아낙시메네스에는 이런 물활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휠로조이즘, 즉 만물이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고방식을 물활론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특징이자 한계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활론적이라는 게 신화처럼 신들이 뭔가 개입을 해서 이것들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이 사물들, 만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화를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설명인 철학의 일부로 이걸 제시하고 있고요. 신화로부터 잉태되어 온 철학이 이런 물활론적인 요소를 도입하면서 그 자체적인 설명을 자꾸 시도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개입을 빼버리고 이런 점이 신화로부터 철학이 천천히 독립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화로부터 딱 단절된 것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적인 과정에서 천천히 독립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레투스 학파의 세 사람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